오늘은 3월 5일 현재 시각은 4시 44분입니다. 오늘도 5장 읽겠습니다. 그는 행성에 보낼 수 있는 장치를 하나 개발했다. 친구들은 그의 이름 울프, 즉 늑대를 따서 그 장치를 늑대의 덫이라고 불렀다. 영양 유기물이 담긴 작은 병에 채취한 화성 토양을 넣고 섞은 뒤 화성 미생물이 그 속에서 번식함에 따라 액체의 혼탁도, 즉 흐리게 보이는 정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였다. 3가지의 미생물학 실험들과 함께 늑대의 덫 실험도 바이킹 착륙선의 탑재 실험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세 실험 중에서 둘 역시 화성 생물에게 먹이를 주어 보는 실험이었다. 늑대의 덫 실험이 성공하려면 화성의 미생물이 액체의 상태의 물을 좋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시니액이 그래봤자 화성의 꼬마 생물들을 익사나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늑대의 덫 실험의 한 가지 장점은 화성의 미생물이 취하는 영양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가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있었다. 미생물이 그저 증식하기만 해도 미생물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는 실험이었다. 다른 모든 실험들은 미생물이 방출하거나 흡입할 기체의 정체에 관해 모종의 가정을 도입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이런 가정들은 거의 추측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미국의 행성 탐사 계획을 주관하는 미국 국립항공우주국은 종종 예측 불허의 예상 삭감을 당하고는 한다. 기대치 않던 예산 증액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나사의 과학 활동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던 터라 나사의 예산을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과학이 희생양이 되는 수밖에 없다. 1971년 미생물학 실험 4개 중에서 1개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취소 대상으로 늑대의 덫 실험이 거론되었다. 이것은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투자했던 비시니에게는 참담한 실망을 안겨주었다. 비시니액이 여느 사람 같았으면 바이킹 생물학 팀에서 당장 뛰쳐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비시니액은 관대하고 헌신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뛰쳐나가는 대신 화성에서 생물을 탐사하려는 이 계획에 최상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결국 그는 지구상에서 화성과 가장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지역, 즉 남극의 건조 계획을 찾아가기로 작심했다. 예전에 남극의 토양을 조사했던 몇몇 연구자들이 그곳에서 발견된 얼마 안 되는 미생물들이 건조 계곡의 토착 생물이 아니라 좀 더 온화한 지역에서부터 바람에 실려온 이주자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화성 단지 실험 결과를 반추하면서 비니시액은 생명의 강인성뿐만 아니라 남극과 미생물 사이의 완벽한 궁합을 믿었다. 그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미생물이 화성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그들이 남극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극이 화성보다 더 따뜻하고 습기도 높고 산소도 충분하다. 또 내리쬐는 자외선도 훨씬 적다. 거꾸로 생각해서 비시니액은
남극의 건조 계곡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화성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봤던 것이다. 비시니액은 남극 토착 미생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쓰였던 이전의 실험 기법들에 오류가 있다고 확신했다. 실험실에 사용된 영양물질이 대학 미생물 실험실의 편안한 환경에서는 영양물질로서 재구실을 했을지 모르지만 불모의 황무지인 남극에서는 부적합한 영양물질이라는 것이었다. 1973년 11월 8일 비시니액은 새로 만든 미생물학 실험용 기기들을 가지고 동료 지질학자 한 명과 함께 맥머도 기지에서 헬리콥터를 탔다. 아스가르드 산맥에 있는 건조 계획인 벌더산 근처로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그의 실험은 소형 미생물학 실험기구들을 남극 토양에 심어놓고 약 한 달 후 회수해 오는 것이었다. 1973년 12월 10일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실험실 표본을 수거하러 벌더산으로 떠났다. 그가 떠나는 모습이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된 한 사진에 잡혀 있다. 그 사진이 살아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18시간 후 얼음 절벽 밑에 비시니액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는 미답의 지역으로 발을 들여놓았다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무려 150m나 되는 높이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다. 뭔가가 그의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미생물의 서식지처럼 보이는 곳이거나 혹은 예상치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초록색 땅떼기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그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은 없다. 그의 조그만 갈색 노트에는 그가 마지막 남긴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다. 202 실험실 표본 수거 1973년 12월 10일 22시 30분 토양 온도 영하 10도, 대기 온도 영하 16도. 이 숫자들은 화성의 여름 전형적인 기온이기도 하다. 비시니액의 미생물학 소형 실험기구들은 아직도 남극에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수거 표본들은 그의 동료 연구자와 친구들이 그의 방법으로 분석했다. 다양한 미생물 종들이 회수된 표본 모두에서 검출됐다. 전통적인 개체수 검사 기법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생물이었다. 그의 미망인 헬렌 심슨 비시니액은 남편의 실험 표본에서 남극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종의 효모군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 남극 탐험 여행에서 가져온 큰 돌멩이들을 임내 프리드만이 조사했는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미생물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돌의 1~2mm 안쪽 극도로 좁은 공간에 소량의 물이 액체 상태로 갇혀 있고 거기에 조류가 10단으로 서식하고 있었다. 그 돌이 화성에서 발견됐다면 이런 성격의 장소가 우리의 흥미를 극도로 자극했을 것이다. 광합성에 필요한 가시광선은 그 깊이에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지만 살균력이 강한 자외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우주 탐사 계획은 발사 수년 전에 모두 확정된다. 게다가 비시니액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극 실험 결과는
화성의 생명을 탐사하려는 바이킹의 설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미생물학 실험들은 실제로 화성의 극저온 상태에서 수행되지 않았고 배양 시간도 대부분 충분히 길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실험 모두가 화성에서의 대사작용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확고한 가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돌 안에 있을 생명을 탐사할 방법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각 바이킹 착륙선에는 표본 채취용 팔이 장착되어 있어서 지표면에서 흙을 채취한 다음 천천히 우주선 안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다. 착륙선 내부로 들어온 입자들은 장난감 전기기차 같은 소형 운반기에 실려 5개의 각기 다른 실험 장치에 배분된다. 그 중 하나에서는 토양의 무기화학 실험이, 또 다른 하나에는 모래와 먼지에 있는 유기분자를 찾는 실험이, 그리고 나머지 3개에서는 미생물을 찾는 실험이 각각 수행된다. 어느 행성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하게 되지만 외계의 생명이 지구의 생명과 같다는 가정은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 생명은 오로지 지구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킹 계획을 통해 수행한 우리의 생물 실험이 하나의 선구자적 성격의 시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성 생명 탐사의 결정판은 아니다. 우리가 바이킹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감질나고 약오르고 우리의 지적 능력에 도전장을 내밀고 때로는 무척 자극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이킹의 생물학 실험은 적어도 최근까지 확정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바이킹 계획의 미생물학 실험 3가지가 서로 각기 다른 내용의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세 실험 모두 신진대사와 관련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화성 토양에 미생물이 산다면 음식물을 섭취하고 기체를 배설할 것이다. 또는 대기에서 모종의 기체들을 받아들여서 태양광선의 도움으로 그것을 뭔가 유용한 물질로 변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에서 음식물을 바이킹에 실어 화성으로 가져왔다. 물론 화성의 생물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식물 말이다. 그것은 음식물이 첨가된 화성 토양에서 무언가 새롭고 흥미로운 기체가 방출되는지 조사하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로부터 특정의 방사 동위원소를 가져가서 그 특정 동위원소를 포함하는 유기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조사할 계획도 세워두었다. 만약 만들어지는 게 확인되면 미생물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화성에 살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될 터였다. 바이킹 우주선을 우주에 진수하기 전에 생각했던 판단 기준들에 따를 것 같으면 세 실험 중 2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듯 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화성 토양을 지구에서 가져간 무균 용액과 혼합시켰더니 토양에 있던 무엇인가가 그 용액을 화학적으로 분해했다. 마치 화성 토양의 미생물이 지구 용액을 흡수하여 신진대사 과정에서 어떤 가스를 배출하는 듯했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지구에서 가져간 여러 종류의 기체를 화성의 토양 표본과 섞었더니 그 기체들이 화성의 토양과 화학적으로 결합한 듯했다. 마치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화성 토양에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구의 대기 중에 있는 기체 성분에서 유기물질을 합성하는
미생물들이 화성 토양에도 살고 있는 듯 했다는 것이다. 화성 미생물학 실험에서 모두 7개로 서로 다른 표본에서 생명 존재에 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시료들은 5,000km나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서 채취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것보다 복잡했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생물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좀 불충분했다고 생각된다. 바이킹 계획에서 미생물학 실험을 수행할 장비를 제작하는 데 들인 공과 예산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리고 실험에 동원된 미생물 종의 다양성 또한 대단했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잣대 마련에는 이것에 걸맞은 노력을 전혀 쏟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제대로 된 잣대를 마련하려면 실험의 화성 표면에서 예상되는 무기물질을 사용했어야 마땅했다. 화성은 지구가 아니지 않는가? 퍼시벌 로웰의 경우에서 봤듯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곧잘 속고는 한다. 화성의 토양에 실제로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화성의 무기물질이 갖는 고유한 무기화학적 반응 특성 때문에 영양물질이 미생물과 아무런 관계없이 산화될 가능성도 있었다. 어쩌면 화성의 토양에 생명이 아닌 모종의 무기물 촉매가 들어있어서 대기 중에 있던 기체를 고정시켜 유기분자로 변환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무기화학적 변화들이 실제로 가능하다. 1971년 화성에 거대한 흙먼지 폭풍이 불었을 때 메리너 9호에 탑재된 적외선 분광기가 흙먼지의 화학 조성을 유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얻었다. 내가 툰, 폴락 등과 함께 메리너 9호의 적외선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성 흙먼지의 주 성분은 무모릴라이트와 그 외의 몇 종의 진흙 성분들과 가장 그럴듯하게 일치했다. 그 후에 있었던 바이킹 착륙선의 관측 결과들도 화성 흙먼지가 무모릴로나이트라는 동정 결과를 지지했다. 바이킹 미생물학 실험 중에서 소위 성공적이었다는 실험의 결과를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 광합성과 호흡작용을 암시하는 결과로부터 미생물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베닌과 리시폰이 문모릴라이트 종류의 진흙을 화성의 토양으로 삼아서 거기에 영양물질을 섞어봤더니 앞에서 이야기한 광합성과 호흡작용의 특성들을 모두 재현할 수 있었다. 진흙은 복잡한 활성 계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분자의 흡착, 기체 배출, 촉매화학 반응 등에 있어서 활성이 강하다. 바이킹 미생물학 실험의 결과가 모두 무기화학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진흙을 매개로 한 화학 반응들이 있다는 설명이 화성에 생물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화성의 미생물학적 존재를 받아들여야 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닌과 리시폰의 연구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활동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화학적 현상들의 일부를 생물 없이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길이 토양화학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지구의 생명이 탄생하기 이전에도 광합성 및 호흡작용과 비슷한 화학 반응들이 이미 지구의 토양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일단 생명이 등장하자 생물 체계 속으로 편입되지 않았나 싶다.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모모릴라이트의 종류의 점토가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단백질 분자와 비슷한 긴 사슬 형태의 분자를 만드는데 아주 유력한 촉매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원시 지구에서는 각종 진흙들이 생명 창출의 대장간이나 거푸집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화성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들도 지구 생명 기원과 지구 생명의 초기 역사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화성 표면에서 우리는 충돌 구덩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운석공 하나하나에는 과학자의 이름이 붙어 있다. 비시니액 운석공은 그의 과학적 활동에 걸맞게 화성의 남극 지방에 자리 잡고 있다. 비시니액이 주장했던 바는 화성에 반드시 생명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가진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화성에 생명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면 지구 생명 형태의 보편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행성인 화성에 생명이 없다면 왜 없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화성에 생명이 없다면 비시니액이 생전에 강조한 것처럼 생명이 없는 지구, 처리군이 가로 열고 생명이 없는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군과 대조군, 생명이 없는 화성, 대조군이 대비되는 고전적 의미의 실험 체계가 우리 손안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비시니액이 생전에 강조한 것처럼 처리군과 대조군이 대비되는 고전적 의미의 실험 체계가 우리 손안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바이킹의 미생물학 실험 결과가 토양화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결과 생명의 존재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또 하나의 문제를 푸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유기물의 증거를 화성의 토양에서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바이킹의 유기화학 실험의 결과이다.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생물의 사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화성에서는 어떤 유기분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핵산과 단백질 같은 생체를 구축하는 기본 구성 물질이나 단순한 형태의 탄화수소마저 없었고 지구 생명의 물질 따위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킹 유기화학 실험과 바이킹 미생물학 실험이 상호 모순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미생물학 실험이 유기화학 실험보다 유효 탄소 하나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 우선 1000배나 더 정밀한 실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생물학 실험은 화성 토양에서 합성된 유기물질을 검출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종류의 실험 결과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우리를 망설이게 한다. 지구의 토양은 한때 살아 움직이던 유기생물들의 유기물 사체와 잔해로 넘쳐났는데 반해 화성 토양의 유기물질은 달보다 적다. 우리가 여전히 화성 생명의 존재를 가정한다면 화학적 활성이 강한 화성의 산화성 표본 성질 때문에 그 사체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병에서 병균이 완전히 파괴되듯이 말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화성에 있는 생명은 지구와는 달리 유기화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화성에 생물이 산다고도 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더 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